금요일은 스페셜 데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어디서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오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니, 앞에서도 그런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고 분위기가 좀 시장에도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네요. 뭐 일상 이렇게 주변을 들여봐도 좀 잘 안 나고 그니까요. 시장도 안 나고 다음 주는 좀 올까요? 다음 크리스마스 주는 분위기가? 일단은 뭐 선혜 씨든 저든 네. 뭐 머리띠라도 하고 루돌프가 되든 우리가 산타가 되든 시장에 산타 안 나타나면 우리라도 산타가 돼야죠. 아니 그거는 진짜 부수적인 거고 진짜 왔으면 좋겠네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네. 그나마 올해 내내 좀 힘들었는데 훈훈하게 그나마 올해 어떻게 저기 뭐 산타 할아버지 만날 정도로 착한 일을 좀 하셨나요? 선혜 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며칠이라도. 저한테도 잘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따뜻하게 연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데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예,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인구 절벽이다, 뭐 정말 저출생 저출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후 준비를 하니까 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노후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40대, 50대 언제부터가 그럼 노후 준비에 적합한 시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네.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2030 세대 중에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2030 중에서 23.5%가 노후 준비를 그래도 하고 있고 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3040 세대는 42.8%. 4050 세대는 이때부터는 좀 올라가네요. 62.1%. 5060이 이제 73.5%가 노후 준비한다고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나이 들수록 노후 준비는 더 하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좋긴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긴 하죠. 아니, 저도 2030, 3040이긴 한데 주변에서 야 지금부터 노후 준비해야 돼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마음은 굴뚝 같고 하고 싶은데 뭐 그 배부른 소리야. 좀 여유가 없는데 이런 분들 사실 많으시죠. 내 코가 석지 않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이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자, 오늘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해법 알려주러 오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님, 장정민 책임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려도 그렇죠. 될까요? 일단 출연한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백세시대 연구소에서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장정민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고 맞아요. 처음 또 인사를 해주신 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백세시대 연구소 연구위원 김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부지런히 가보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 이 X세대가 60%가 아직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X세대면 이제 노후 준비가 조금씩은 이제 되어야 그렇죠. 될 세대인데. 맞아요.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는지 네.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30 그렇죠. 저의 그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후 준비를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4050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2030 우리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의 그렇죠. 노후 관리였다면 일찍부터. 4050 야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형 누나들이야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제가 조사 결과가 있다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현장에서도 이 정도 체감하시나요? 특히 오늘 4050 얘기해 주실 거니까 10명이라고 치면 몇 명 정도가 현장에서 그렇지. 노후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보통 4050 세대 네. 중에 10명 중에 약 6명 정도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반 이상? 네, 그 최근에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네. 하고 있는 이 조사 결과에 또 따라서도 19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한 6명, 약 한 59.8% 정도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네? 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분들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네. 때문에 의외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응답한 비율을 또 찾아보면은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33.9% 정도 되고요,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45.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들어서 당장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생활비 등의 비중이 최고조로 오르기 때문에 이 30대에 또 뭐 주택을 산다든지 뭐 또 공부를 하시는 것 때문에 미리 당겨 쓴 대출 자금이라든지 그렇죠. 내 이자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내 노후를 온연하게 준비하는 4050 세대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토로하시고 있죠. 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뭐 노후 준비하고 있다. 예, 아니요. 이런 대답도 지금 보이고 네. 연금제도 가입 현황도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노후 준비라고 이제 생각해서 투자도 잘해보자. 그 주식에도 아마 많이들 그렇죠. 네. 시간과 분배를 많이 돈과,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까먹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연구위원님도 의견 좀 네.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사회전법께서 네. 얘기하셨지만 네. X세대,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X세대 초반 세대인데 아, 그래요? 네. X세대시군요. 근데 이제 노후 준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또 주제가 아니다 네. 보니까, 그리고 당장은 좀 먼 이야기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아직은 이제 뭐 MC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좀 내가 은퇴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막연하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뒤로 미루고 좀 네.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국민연금들은 대부분 또 납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최소한의 수준을 좀 보장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상 이제 보통 이 50대 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형성돼 있을 시기인데, 네. 이제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한 75% 대략 한 4분의 1이 부동산과 같은 이제 실물 자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맞아. 결국은 사실은 부동산을 어떻게 조금씩 떼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딱 필요한 자산은 금융자산인데 네.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금융자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은퇴 후에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네.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 같은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 위원님, 제가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자산 비중하고 부동산 비율 어떤 비율을 해야 이상적인 혹은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뭐 사람마다 어쨌든 기준이 다 그렇죠. 틀리긴 하겠지만은 아예 이제 자산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의미가 수도 없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신 분이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이 20%로 하면은 20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가지신 분이 부동산이 80%면은 현금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대략 이제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대략 한 6억대 정도인데 네. 평균적으로 한 1억 안팎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남은 뭐 20, 3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거의 조금 그림이 잘 안 나오는 네.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그런 이제 어떠한 그 자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5대5, 5대5 정도. 네, 아니 내지는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 많아야 한 부동산이 한 60% 이상 안 넘어가게, 그다음 최소한 금융자산 한 40에서 50% 정도를 가지고 가려는 비중으로 계속 은퇴 시점까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을 거죠. 하는 거죠. 네, 그게 뭐 내가 지금 당장 30대인데 뭐 아무래도 뭐 대출 끼고 뭐 그러다 보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내가 50세쯤 됐을 때는 부동산을 한 60, 뭐 금융자산 40으로 가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우고 네.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기사를 보기도 했고 네. 뭐 기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결혼 조건으로 양가 부모님들의 노후 사정까지 체크를 한다. 근데 이거 저 실제인 게 네.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선혜 씨. 그쵸, 네. 이게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어른 되실 분도 이 정년이 없는 직업군이시거든요. 정말 잘 됐다. 물려받을 거 없어도 그것만 해도 너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축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위원님? 네, 저도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에도 지금 부담을 느끼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노후가 혹시라도 우리들의 어떤 그 자산적인 측면에서 발목을 잡을 수 부담이 있지 된다.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배우자랑 살게 되면 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또 깔린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대신 또 반대로 자식들에게 이제 노후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그 재산 상속 방식에서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다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이 2020년에는 17.4%였는데 네. 최근 조사는 2023년에는 24.2%까지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오,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주택연금 아시죠? 네. 주택연금이 가입자가 굉장히 좀 다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렇죠. 나의 노후를 한번 활용하겠다. 옛날 같았으면 내 집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자식에게 더 이상 내가 노후를 기탁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비슷한 맥락의 트렌드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 결국 나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 도생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정말 여러 기사를 보면은 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정말 약간 우리 진짜 선배님들인데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세대가 각자의 세대가 자기 세대만의 뭐 십자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 그 자기 세대만의 어떤 짊어지고 가는 짊어지고 거야. 가는 뭐 그런 특성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리는 4050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50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4050 세대를 두고 소득 공백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소득 공백이면 소득이 없는 거죠. 건데 4050 세대는 한창 또 일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백이라고 하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네.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은퇴를 한 후에 저희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거의 그 특별한 소득이 없는 시기를 소득 공백기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 나이가 60세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또 거의 세대가 40세 후반부터 50세 전후에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약 한 10에서 15년 정도의 이 공백기. 15년 긴데. 네, 국민연금 그 수령 개시 시점까지 그 65세라고 보면 한 15년 정도 이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이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직에서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는 딱 거의 20, 30년 계속 비슷하게 고정이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소득이 없이 지내야 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에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 바지님께서 4050 백수 많아요 이런 얘기도 지금 올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는 2030 얘기를 했는데 2030은 사실 노후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막연하게 5060은 당장에 내일이 이제 은퇴야. 그러면은 4050이 노후 준비의 어떤 골든 타임이라고 우리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10년 정도.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혹시 이제 그게 또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았었다면 최소한 한 40대 초반부터는 좀 노후 준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그 적은 부담으로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근데 막상 그 내용을 보면 비중이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같은 거에 국민연금. 의존하는 경우가 네. 많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진짜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내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근데 또 살아가다 보면 노후 준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 낳게 되고 자녀 교육, 그다음에 들어가요.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부모님 혹시 부양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인 주택 구입,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실천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네. 얘기할 방법들에서는 국민연금은 일단은 좀 차치해 두고 다른 좀 더 적극적이고 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대가 가장 소득이 그래도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뭐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소득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누구나. 네. 그 시기에 그럼 무조건 현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노후 준비. 네. 네, 연금 납입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50대에 시작하면 혹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현실적인 해법을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늦었더라도 현금으로 모아놓은 종잣돈을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이 뭐 자산 증대를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앞서 50대 가구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부족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 자산의 비중과 뭐그 목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나의 금융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현재 뭐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여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쉬운 일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나의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한다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가구의 문제점이 이제 금융 자산이 부족한 건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좀 움직여야 그렇죠. 된다. 위원님도 예, 같은 예. 생각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그걸 네. 이제 네. 목표 설정의 그러니까.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가다 보면 내가 이제 뭐 은퇴 직전까지 뭐 얼마를 뭐 모아 보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고 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보너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목표를 조금 더 빨리 도달하면 이거를 거기다 적립을 하면 내가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런 목표를 안 갖고 있으면 갑자기 차 바꿔야죠. 꽁돈이 생겼네? 차 차나 바꿀까? 뭐 그러면 여행 가야죠. 가방 하나 살까? 네. 여행 할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든 게 사람의 심리라서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네. 어떤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그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오는 구조.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돼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이 쌓이게 되면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는 이자 소득이 그렇죠. 생기는 거고 네. 투자를 하면 투자 소득이 생길 수도 네.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뭐 배당주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돈을 만들어오는 구조를 빨리 만들면 빨리 만들수록 사실은 이러한 노후 자산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장기 투자. 뭐 정리식 분산 투자 이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서 실천해도 충분히 많은 이제 어느 정도 희망하는 노후 자산 증대를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자나 배당 소득 그런 투자 수익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 자산 규모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늘 우리가 은퇴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목돈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퇴직금이 생기는데 노후를 위해서 제2의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볼까? 근데 그런 분들의 준비 안 된 어떤 다음 스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2의 인생 준비하는 거 뭐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무작정 너무 소중한 돈인데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혜 씨 한다고 나도 따라서 가서 막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또 볼 부분은 네. 구체적인 이제 방법인데 뭐 인생 한 방이다. 한 방에 이제 소위 땡긴다. 비트코인 다?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네.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노후 그렇죠. 준비는 꾸준하게 좀 길게 봐야 안정적으로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할 텐데 퇴직연금 중요하지만 뭐 ETF, TDF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분한테도 강조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아우 기억 못하죠. 뭐였죠? 바로 까먹었죠. 네, 그 시드머니, 시드머니. 종잣돈, 어. 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음. 같은데요. 이 자산을 증대시키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긴 그 기반이 되어주는 게 네. 더 중요한 요소가 시드머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30 때 이렇게 시드머니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5060 세대, 4050 세대라 해도 내게 남은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가늠을 해보고 네. 특별한 그 투자의 능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으로 나온 상품이 이제 TDF, TDF. 네,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TDF 상품은요, 그 은퇴 시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네. 현재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절해주는 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라서요. 보통 그 종목명에 보면 뭐 2030, 뭐 2040, 2035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네. 요 숫자가 그 은퇴를 하는 그 시점, 연도를 연도. 표현하는 거라고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내가 몇 년생인데 57세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2000한 35년이다 하면 2040이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을 TDF 상품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요 TDF를 이용해서 꾸준하게 내 목표까지 은퇴하는 시점까지 투자를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쌓여있는 나의 노후 자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든든한. 저는 그럼 2050 그때 은퇴를 하겠습니다. 2050년에 지금 목표를 설정. 선혜 씨는 언제 은퇴할 거예요? 아, 은퇴 시점 못 정했는데 한 20년 더 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투자를 못 한다니까. 아니 우리는 목소리 나올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궁금한 TDF 그러면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투자 전문성이 없어도 그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네. 네, 들어가서 상품이. 상품이 아. 있는지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은퇴 시점과 어떤 투자 비중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가입해서 네.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네, 이런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데. 그 3프로 TV 애청자분들은 이미 투자에 많이 관심이 맞아요.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또 개별 어떤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한창 때는 조금 이제 개별 종목이 이런 것들에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긴 했는데, 저도 요즘 이제 나이 들면서 드는 생각이 네. 은퇴 임박했거나 또는 이제 은퇴 후에 나이 들어서 그래도 투자는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시장이나 어떤 그 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ETF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ETF는 이제 특정 지수나 기초 자산을 이제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출된 가격을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수시로 그 기업이 변하는 상황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걸 매번 투자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업종이나 아니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냥 이제 신문 기사만 좀 꾸준하게 받아 요즘 경기가 안 좋구나, 아니면 업황이 안 좋구나 이런 판단은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개별 종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상장 폐지 같은 좀 큰 위험이 있잖아요. 네. 저도 예상치 못한. 상장 폐지를 한 3번 당해봤는데 보세요. 본인네. 웃으면서 제 하실 말씀이 아픈 아닌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그래서 좋죠. 그러면 이제 거의 그냥 투자한 원금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ETF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ETF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계속 투자를 좀 활용하셔도 괜찮다라고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을 네네. 보는 경우인데 그 워렌 버핏. 아, 버핏 형님. 다 많은 분들이 롤 모델로 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네. 그분의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대요. 95%. 네. 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자산이 물론 60대도 그분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지만 네.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한 150조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한 대략 한 100몇십 조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보통 나이 들면 투자를 조심하라고 하기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도 이런 ETF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TDF 펀드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고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은퇴 시점에 가지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최소한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어떤 나의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은 진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네. 항상 워렌 버핏 롤모델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계속 좀 건강하게 오래 롤모델이죠. 정정하게 오래 그러니까요. 네, 버텨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댓글을 네.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다다님이 허앵커 나한테 돈 맡겨 내가 2배로 아, 진짜? 쫄깃하긴 한데 다음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돈 관리하면 안 돼? 그럼 돈 서로 관리. 맡기고 뭐 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000원 정도는 네. 계속 가보죠. 우리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흔히 3층 연금을 똑똑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3층 연금이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3층 연금이라 하면 1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아, 1층은 국민연금. 네, 2층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이고요. 퇴직연금. 3층은 이제 개인이 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개인연금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뭐 나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열애로 두고 네. 보더라도요. 2층인 퇴직연금은 DB, DC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조직 내에서 충분히 연봉을 올려놓으신 상태라면 내가 운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DC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층의 개인연금과 함께 네 자산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 네. 은퇴까지 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내 소득 공백기를 채워줄 개인연금을 그 계속 이렇게 복리의 마법이 계속 쌓이는 이 복리의 마법을 섞어서 불려 나가는 그 운영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마법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 네. 그래요. 그러면 3층 연금이 뭐 완성되었어도 아직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그러겠죠. 부분은 위원님한테 좀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네. 3층 연금 제도가 이제 네. 완성이 된 지가 네.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퇴직연금 도입이 이제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되면서. 네.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연금 제도를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노후 준비는 이제 장거리 경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거리 경주는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 특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집 사려고 당겨 쓴 퇴직연금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뭐 주로 이제 강의를 나갈 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연금 자산 관리, 네. 노후 준비는 다른 자산과의 관리와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 같이 어떤 그 의사 결정이 다른 자산 관리, 그러니까 주택 구매 같은 다른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를 연금을 이제 섞기 시작하면 네. 그만큼 노후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어. 벌써 당장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어떤 노후 자산과 주택 구매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택하신 분은 주택 구매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노후 준비를 꾸준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걸 건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당장에 막 집값이 더 비싸질 것 같고 이런 이제 어떠한 그 압박감에 그렇죠. 집을 의사를 이제 구매하는 결정을 하시기는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뭐 주택 뭐 구매 뭐 이런 의사 결정과 노후 준비를 완전히 딱 분리를 해서 아 이거는 그냥 노후 준비용이야. 이거는 다른 의사 결정 섞지 않을 거야. 최대한 늘리는 데 목적을 할 거야. 네. 라고 하고 이제 다른 것과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퇴직연금은 어쨌든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구입 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퇴직연금을 이건 나의 노후 자산이야. 이거는 주택구입용이 아니야. 예, 완전히 딱 분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노후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세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주택 구입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연금 헐어버리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네, 그러면은 네. 남은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요. 다시 그 자산을 쌓기가 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개인연금도 보통은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 때문에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절세라든지, 사실 절세 네. 목적으로. 네. 근데 또 세액공제 목적 잘 가입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였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사야지. 그래서 유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좀 내가 이거는 나의 노후용 자산이야. 그래서 완전히 그 분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절세를 해서 많이 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내가 부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금액으로 계속 납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4050 형님들이 활발하게 지금 토론을 맞아요.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댓글로.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니 재호 저 씨는 근데 차를 좋아하나 봐. 차 얘기 많이 하네. 아니, 너무 남자들은 땡기네. 아 진짜. 생각지 못한 목돈이 생기면은 정말 자동차 잘 타다가도 차 바꿀 때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네.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딱 묶어두는 쓰잘데기 이런 없는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근데 저 퇴직연금 얘기를 하셔서 네. 요즘에 뭐 가입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퇴직연금 적립금도 굉장히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에요?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뭐 아까 이제 잠깐 뭐 DBDC 얘기도 했지만 DB야 어쨌든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니까 개입할 여지가 별로 네. 없는데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DC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들한테 미리 납입을 해주고 이걸 네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불리세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그 기간을 설정을 하고 내가 투자 상품을 좀 활용해서 수익률을 조금 이제 올릴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통 이제 퇴직금은 내가 이거는 깨지면 안 돼. 맞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조금 보수적인 심리도 작용해서 그런지 아직도 한 90% 가까운 분들이 DC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이제 그 희망하는 어떠한 은퇴 생활을 위한 좀 여유로운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평균 그 연 환산 수익률이 한 5에서 7% 이상으로는 가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뭐 요즘 금리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한 3에서 4%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는 그냥 지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리스크가 있죠. 물가가 상승된다는 리스크. 그렇죠. 최소한 물가 상승을 쫓아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 그래서 사실 뭐 TDF나 ETF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일정 비율을 가지고 가시는 게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수익률이 나오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때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조금 안전자산을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대부분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현실인 거죠. 안정성은 뭐 있겠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네.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렇죠. 네. 네. 이런 말씀이고요. 국민연금 시행 36년 만에 수급자가 700만 명이 야, 받는 분들이 지금 700만 명이 네. 네. 이제 노령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네, 받고 있다는 건데 속도도 수급자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보다 보니까 어. 국민연금 맞벌이라는 또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민연금 맞벌이 이건 뭐예요? 우선 국민연금 맞벌이라고 하면 말 네. 그대로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그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그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 정도는 무리 없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건데요. 네. 그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해야지 더 넣을 수 있을까 이걸 그렇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네.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외벌이 가구라도 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그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맞벌이를 또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에 네. 소득이 없어서 그 국민연금에 가입될 수 없는 사람들도 본인 선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미 그 전업주부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게 사실 현실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나 임의 가입이 지금 나와요? 최근 통계를 네.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네. 임의 가입자 수가 이제 한 32만 명 32만 조금 명. 넘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서 네. 이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한동안 좀 꾸준하게 늘어가다가 네. 최근에 그 기초연금 뭐 건강보험료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이제 현실인데요. 이제 조건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네. 국민연금 자체만 그냥 놓고 노후 준비의 어떤 활용도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활용하기에는 좋은 그 상품이다. 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이제 연금보험료가 이제 최소한 그 기준 소득 월의 기준으로 했을 때 월 9만 원 이상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55만 5,300원까지 현재 낼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23년 예상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이제 그 가입 기간을 10년, 이제 최소한 10년을 네네. 가입을 하셔야 그게 이제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9만 원을 납입하면 월 20만 1,950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대 금액인 55만 5,300원을 납입하면 월 46만 3,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 개시되고 나서 이 정도 받는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되면 그건 이제 조금 더 네. 반영이 되긴 네네. 할 텐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 보시면은 조금 숫자가 느낌이 아니 저는 이상하잖아요. 9만 원 내는 게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 네. 9만 원과 55만 원 비교해 보면 9배 9배 맞아요. 넘는 차이가 네. 나는데 연금 수령액은 5배 정도 넘죠. 그렇죠? 5배 정도 넘는데 연금 수령은 2.3배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좀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일단 납입금액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그냥 개별로 놓고 봐도 그 금액을 넣고 이 정도의 연금을 받는 사적 연금 상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네.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100세 시대 뭐 장수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장수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그 장수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내가 다른 사적 연금이 가입돼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코스모스님이 같습니다. 딱 아시네요. 오래 살면 이익입니다. 네, 죽을 맞습니다. 때까지니까 이렇게 딱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선혜 씨와 네. 저도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기 그랬으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수급자가 700만이 넘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늘 우리 세대가 걱정하는 거. 아니 우리는 돈만 내고 나중에 우리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가서.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제도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재정 안정성 문제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도가 조금 개편이 되고 개선이 될 확률은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무 크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굳이 여태까지 어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 국민연금 제도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완전히 뭐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나 못 줘 하고 손들어버리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가 뭐 세금을 걷어서 하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재정 부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맞긴 한데 네.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뭐 국민연금을 뭐 예를 들어서 임의 가입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을 때 뭐 최대 금액 50억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9만 원 정도를 넣는 거는 그렇게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노후 설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퇴직연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금요일 스페셜데이에 퇴직연금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수령할 때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기간 지정형, 뭐 금액 지정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방식도 다양하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게 연금의 지급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나의 노후 생활의 목표라든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네.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간 지정형 말씀하셨던 건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특별한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나는 원하는 게 없어 하는 니즈가 없다면 이 경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5년에서 40년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시점에 그 연금 적립금 평가액을 지정한 기간에 따라서 자녀회차로 이렇게 나눠서 얼마를 받을지를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급 금액은 사실 그 수익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꾸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금액 지정형 같은 네. 경우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제 월급처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뭐 100만 원, 뭐 내지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 남은 최종 회차에 남은 금액을 다 받는 거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마치 퇴직연금을 좀 운용 성과가 부진해서 네.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적립금의 소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섞은 경우가 이제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두고 네. 국민연금 수령 시점 때까지 뭐 연금을 받는 이 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줄여서 받는 이 방식을 섞어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원님이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제 뭐 앞서 이제 네. 설명한 방법은 주로 이제 내가 쓰는 생활비 네. 이제 기준을 놓고 이제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절세 관련돼서 좀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절세를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인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보통 근데 뭐 막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 10년 정도 나눠서 받으시면 된다. 그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 10분의 1씩 매년 인출을 하시면 네.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그 혜택을 보면서 빨리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 이렇게 막 기간 지정형 뭐 금액 지정 복잡하고 생각하기 맞아요. 어렵고 네.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마다 또 다 조금씩 서비스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그냥 그 내가 모아놓은 연금 자산의 한 4% 정도를 매년 인출하는 금액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뭐 그게 어느 정도 좀 오래 유지가 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연금 자산을 모았다 하면은 매년 400만 원씩 인출하면은 내가 오래 이거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기준 삼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부어둔 돈의 4% 정도를 네네. 생각을 기준이다. 하면 되겠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거 다시 보기 해야겠다고 공부를 굉장히 오늘 또 공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유익하다고 해주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네. 해주시고요. 저희 광고 잠깐 보고 뒷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 매치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050 노후 준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어떤 1부에서는 부분이요? 저희가 노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050 우리 형 누나들을 보면은 가장 고민인 게 이제 자녀 교육. 이게 돈이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노후 준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자녀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인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위원님? 예. 이제 자녀 양육에 이제 저도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제 일단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때그때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면은 될 일이니까 뭐 저는 솔직히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자녀를 어쨌든 키우는 동안에 제가 느끼는 또 행복감,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돈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은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비용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또 옛날에는 이제 과거 자녀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어떤 시절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녀가 또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도 아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 거니까. 근데 그래도 나의 경제적인 역량을 넘어서 무리한 자녀 교육은 결국 가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또한 또 성공을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비 지출을 부모와 어떤 그 자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을 그러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 따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따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나 저기 캐나다 어학연수 갈래 하면서 갑작스러운 돈이 2, 막 3천만 들어갈 원 때도 막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아유 이거 그래서 돼, 뭐 이제 진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가 자녀 교육 시킬 때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요. 뭐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저는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네네네. 뭐 어떤 자산 관리를 연구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관점에서 자산 관리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정해놓은 가이드는 있습니다. 네, 네. 좀 참고할 만한 하실 만한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와 나의 노후 준비를 비율을 1대1로 가져가라. 그렇게 네. 비율을 나눠가지고. 네. 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 그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한 5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노후 준비도 한 1년에 한 50만 월 50만 원 정도는 적립을 하는 똑같이. 네, 그렇게 같이 1대1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균형점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 내가 좀 과하게 쓰고 있다는 네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자녀 1인당 총 교육비를 내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그럼 연간으로 보는 건가요? 예, 연 그러면? 단위로 보셔도 되고 네. 월 단위로 보셔도 되고 어쨌든 내 소득의 10% 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뭐 500만 원 500만 원 이상은 넘지 그건 좀 않게. 무리한 지출이다. 자녀 네. 교육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또 요즘 뭐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사고 특목고를 보내도 그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이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들어갈 비용에 대비해서 일단 넣어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다른 부분을 소홀하게 되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자녀 1인당 총 교육비를 내 소득의 한 10% 정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 근데 자녀가 2명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자녀가 2명이니까 5%씩 배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자녀 1인당 10%. 그렇게. 그래서 최대한 20%까지는 뭐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고. 준비 기간은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미리 최소한 5년 전부터는 미리 준비해라. 5년. 내가 만약에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고 싶으면 네. 자녀가 초등학생 다닐 때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거죠. 왜냐하면 닥쳐서 지출하는 방법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죠. 그것도 계획을 왜냐면은 해야 내가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투자나 자산 관리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은 금액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방법이 좋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 얘기입니다. EBS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승진하셨어요? 아, 네. 프랭크들 승진 축하라고. 짱 승진 축하라고 지금.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볼일들 보세요.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또 응원하는 분들이 네. 와주셨고 계속 가볼까요? 네. 노후 생활에서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세금. 우리 절세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요즘엔 이제 자녀에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10년에 얼마 뭐 이런 네. 또 공식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증여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세금 우대 상품을 개인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개인별로 가입을 해서 절세 효과를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그 개인별로 금융소득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통산해서 배우자는 6억 원, 그리고 자녀는 5천만 원,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이고요.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제 미리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해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노후에 내지는 상속세로 이렇게 폭탄을 맞는 경우를 조금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도 좀 더 추가해 추가적으로. 주시면 예, 네. 뭐 이제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증여 해주세요. 외에도 네. 이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그렇죠.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을 네. 텐데요. 일단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비과세되는 상품, 뭐 세금 우대 금융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예를 들면 뭐 만 65세 이상이면 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이런 네. 거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ISA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내가 자산 관리를 어쨌든 세금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있는 제도는 최대한 활용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050 세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두 분 마지막으로 지금 노후 준비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팁이라든지 한마디씩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연구위원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를 총 정리해서 네.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050 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234 법칙이고요. 부채 비율을 총 자산의 20%로 만들고 절세계좌 3개죠.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금융자산의 비중을 40% 이상 이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234 전략을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저도요. 두 분 저희 질문 하나만 들어왔으니까 저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오로라님께서 10살 때까지 증여한 게 없어요. 그러면 20살까지 4천만 원 증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직전 10년 동안 2천만 원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4천만 원이 안 되고 지금 증여를 하시면 이제 10년 뒤에 아마 성인이 되시면 그때는 5천만 원 하실 수가 있을 텐데 4천만 원은 안 됩니다. 네, 안 저희가 됩니다. 10년 딱 직전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딱 그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요. 저는 좀 이제 네. 큰 이제 원칙을 좀 말씀드리자면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자산 관리와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관리는 반드시 분리해서 하시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녀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나이 들어서는 자녀를 위한 자산 관리와 그다음에 자신의 노후 자산 관리를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하시라. 이게 큰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님 승진하셨는데 이게 빈손으로 오기가 있어요? 네, 다음에 내년에 네. 네, 수석 연구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인사 해보도록 나눌까요? 하겠습니다. 장정민 연구원님, 김준일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 사실 마음이 아픈 게 증여에서 국장 있어서 미안하다 얘들 안지현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더 빠지고 안 있어요. 좋고요. 지금. 그래요. 네. 코스피 1.17%, 코스닥 1.3%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또 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4천억 원 넘게 야.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958억 원 정도 지금 매도 물량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선혜 주 씨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좀 따뜻한 연말을 모두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이혁진 최정인과 함께 또 월요 주간 전략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그래도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